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 집사입니다. 단팬님들 그런 얘기 아시죠? 엄마가 맨날 밤에 나가서 뒤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공동묘지더라는. 그리고 조용히 숨어서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땅을 막 파헤치더니 거기서 뭘 꺼내서 허겁지겁 막 먹더라는 얘기.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막 정신없이 먹던 엄마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서는 숨어서 지켜보던 아들을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하는 말. 이번 이야기는 마초 주태공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마초 주태공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마초 주태공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어려서 명절날 할아버지께 들은 얘기고요. 들은 지도 꽤 지난 얘기죠.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가 제게만 해주신 얘기도 아니고 구정의 친척들 모두 모여있을 때 그 모두에게 들려주신 할아버지의 경험담이고요. 세월이 흘러도 할아버지에겐 너무 충격적이라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설날에 만두를 만들어 먹을 땐 그 아버지가 산에서 꿩을 잡아다 그걸로 만두소를 만들어서 그 만두에 넣어서 먹었는데요. 그때 온 가족이 그 만두를 먹을 때 할아버지께서 꿩을 잡으러 갔다가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었죠. 할아버지는 태어나신 곳도 자라신 곳도 그 아버지가 태어나신 곳도 경기 북부에 있는 작은 촌락이었다는데 거기 그 작은 촌락 뒤에 보면 길고 이렇게 큰 산들이 있는데요. 그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꿩이나 이제 산토끼 사냥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할아버지도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사냥을 다니셨고요. 근데 그땐 유교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산에서는 전쟁 때 죽은 그 시신들이 나오던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이 사냥들을 하려고 이제 산에 올라간 날이었는데 거기가 참호였던지 뭐였던지 이 훼손된 시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군도 북한군도 다 있는데 전쟁이니까 백병전을 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국군이랑 북한군이랑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일반인 시신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한둘이 아닌 여럿이요. 그런데 그 시신들이 하나같이 멀쩡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배들은 다 구멍이 나 있고 겨우 신체 일부가 붙어 있는 상황. 그런데 옷을 보니까 그냥 민간인 옷이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처음엔 북한군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나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 죽었나 했었대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죽어 있는 민간인들은 그 정확히는 군복이 아닌 복장을 한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놀라 자빠졌는데 그리로 가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죽은 민간인 시체 중 얼굴이 온전한 몇 구가 있었는데 그 중엔 얼마 전 실종된 마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땐 산에서 나오는 게 그 시신들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건 불발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갔다가 크게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도 몇 있었고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도 몇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신들 중에 그 있던 사람, 그 얼굴을 알아본 사람,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실종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기도 했는데 며칠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찾으러 다닌 지 며칠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게 뭔가 있다, 호랑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맹수가 있다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땐 이상한 전설 같은 걸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그거 아니라고 이거 도깨비나 요괴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했다고 해요. 호랑이나 맹수 쪽보다는 요괴짓이라고 하는 사람 수가 더 많았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사람들 와서 수습을 하는데 수습하러 온 사람들이 봐도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일이 나름 커진 것 같더라고요. 무장 경찰들 몇 명까지 같이 해서 마을 사람들하고 말이죠. 그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한 거죠. 혹시나 무장 공비가 있다라든지 그래서 식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맹수나 사람 짓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때 할아버지는 지원을 한 쪽이었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지원을 하면 좀 먹을 걸 좀 줬다고 해요. 그때 입산도 금지시켜서 찾아야 되니까 입산도 금지시켜서 산토끼나 꿩 사냥은 물론 그 칡뿌리 캐러 갈 수도 없었다고 하니까요.
나무 껍질 벗겨서 그 안에 부드러운 나무 그게 나오면 그거 삶아서 먹던 시절인데, 그나마 간간히 나오던 토끼나 꿩 사냥까지도 못하게 됐으니까 그 할아버진 굶주리는 이제 처자식 모습에 굶어 죽는 게 무섭지 귀신 따위가 무섭냐면서 그러셨다는 거죠. 처자식을 굶길 수는 없으니까 지원을 하신 건데,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처자식 굶는 모습 보면 다 나갈 것 같죠. 굶기기 싫어서라도 굶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처자식이 굶주리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일 마치고 오면 염치불고하지만 그러면서 동냥. 여튼 그렇게 무장 경찰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산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에서도 이상한 뭔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전에 발견한 비슷한 그런 곳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도 거기 죽은 지 얼마 안 된 일반인 시신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여기서 잠복을 해야겠다. 그러고는 거기서 잠복. 인원은 마을 사람 100명에 경찰 100명, 대략 1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몇 명이 신고도 해야 하고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먼저 내려갔고, 남은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져도 불도 켜지 않고 숨어서 지켜봤는데요. 그날 보름달이 떠서 엄청 밝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나무도 지금처럼 울창하지 않고 전쟁에 불에 타고, 그리고 꺾인 나무가 절반에 듬성듬성 이렇게, 밤이라고 해도 보는데 문제가 없었다는데, 뭔가 소리도 없이 그곳으로 달려오는데 그게 사람이더래요. 그런데 옷도 입지 않고 머리는 죄다 빠져있고 달리는 속도가 엄청나고, 그리고 그 시신들 있는 장소에 도착해서 시신을 먹는데 그때 뭔가 낌새를 챘는지 주변을 살피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신호가 떨어져서 총들을 쐈고, 그땐 총들을 막 쏴댔느라 무슨 비명이 들렸는지 뭐 했는지 이 총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한참을 쏘다 보니까 그 정체 모를 것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쓰러졌나 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엄청 쐈으니까. 그리고 전쟁 바로 이후니까 사격들은 좀 잘해. 그래서 그렇게 엄청 쏜 다음에 사격을 멈추고 거기 그 자리에 갔는데 없더랍니다. 그 이상한 게 그 자리에 없더랍니다. 모두가 봤고 모두가 총을 쏘고 모두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사람들은 다시 이제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땐 할아버지까지 말이죠. 그거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서둘러서 거기서 내려왔고, 그 뒤로 누구 하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엔 무장한 경찰에 군인들까지 와서 그 산을 털었다고 합니다. 이건 당시에 어린아이셨던 아버지도 기억을 하고 계셨고요. 그때 경찰들이랑 이제 나중에 괜찮다고 했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진짜 오랜 시간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늦은 밤 산에 혼자 간다거나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본 그 흉측한 모습이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마태주공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연 모든 내용들이 기억에 남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굶어 죽는 게 무섭지 귀신이 무섭냐,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이 무섭냐 배고픈 게 더 무섭지 요거.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 주변엔 귀신이나 악령보다 그 배고픔이 더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부디 그분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브라운 송어라고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춘천에서만, 그것도 소양대 말의 일부 구간에서만 잡을 수 있는 어종인데요. 낚시하는 곳 경치도 좋고 물고기 힘도 좋고 또 그 잡는 재미도 있어서인지 요즘엔 브라운 송어 낚시하는 사람들이 꽤 늘었더라고요. 대략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지금처럼 많진 않았는데 지금은 한 몇 배로 는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저랑 그 브라운 송어 낚시 동출을 하고 있는 만달님께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전 미신론자입니다. 물론 귀신 같은 것도 믿지 않죠. 아니, 믿지 않고 있었죠.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요. 전 그 춘천의 콧구멍다리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주로 새벽 낚시를 즐기고 있어요. 자세히는 새벽 3시나 4시쯤 출조를 해서 해가 뜰 무렵
물 한 개 피어오르는 거 보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 만족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식이죠. 물론 낮에도 시간이 허락하면 즐기고 있지만 주로 새벽에 낚시를 하고요. 낚시는 웨이더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낚시를 즐기고 주 종목은 브라운 송어인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다른 루어 낚시도 하긴 하는데 브라운 송어 낚시를 하는 곳이 집에서 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춘천에서도 그것도 소양강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브라운 송어 낚시를 즐기고 있어요. 잡히건 안 잡히건 조가를 떠나서 정말 멋진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를 하는 거긴 아주 차가운 소양강댐 물이 바로 타고 오는 그 본 줄기라서 여름낮에 물속에 들어가도 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송어 낚시가 가능한 곳이에요. 브라운 송어도 그래서 살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게 거기 댐 방류를 할 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들어갔더라도 수위가 조금이라도 늘어난다 싶으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 댐 방류 방송을 라인 전체에 거쳐서 하긴 하는데 방류 시간대가 바뀔 때도 있고 낚시에 심취해 있다 보면 가끔 못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위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때 망설임 없이 바로 나와야 하고요. 수위가 올라가는 것도 금방이고 물살이 정말 빠르고 강하거든요. 그리고 수위도 들쑥날쑥이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도 많아서 처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엔 다행히 듣지 못했지만 그런 이유에서 예전엔 사고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송어 낚시를 겨울 낚시로만 생각을 하는데 송어가 차가운 환경에서 살아서 그 관리터는 좀 더 관리가 쉬운 겨울에 오픈을 하는 거고 소양강에 사는 노지송어들은 늦봄이나 가을에 힘도 가장 좋고 잘 나오거든요. 오히려 겨울엔 낚시하는 사람도 힘들고 물고기도 잘 안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겨울보단 오히려 여름에 더 잘 잡히고요. 그래서 그날은 한 10년 좀 넘게 함께 낚시를 한 친구랑 같이 여름 더위도 식힐 겸 브라운 송어 밤낚시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친구가 브라운 송어는 처음이라 그 알려주기도 할 겸 기왕이면 사이즈급으로 손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송어가 조금이나마 잘 나오는 곳에서 밤에 만나기로 했었어요. 전 그날 확실하게 그 친구에게 이제 손맛을 보여줄 생각과 희망과 기대로 몇 시간 정도 전에 미리 도착을 해서 여기저기 조건들을 보고 친구들과 같이 낚시하려는 장소는 물고기들 예민해질 수 있어서 송어를 잡진 않았고요. 그냥 수온이라든지 수위 정도 확인하고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낚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그다지 좋진 않더라고요. 송어는 그 치는 입질이라 좀 해본 사람은 입질 운동이 거의 없는데 입질이 정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위는 오전 방류를 앞둔 시점이라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라 녀석들이 있는 곳이 뻔한데 그런 곳도 몇 곳 던져봐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네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몸이 관절마다 쑤셔오는데 너무 피곤하고 잠깐 앉아서 캔커피 마시면서 그 잠깐 사이에 졸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깜빡하고 졸았는데 친구가 깨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친구가 와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옆에 있던 사람 어디 갔냐고 하더라고요. 낚싯대 들고 저쪽에서 이제 걸어오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아 있더라는 거죠. 전 그 말 듣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라고 무섭게 왜 그러냐고 그런 거 없이 친구한테 그냥 거기서 바로 나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가 저를 깨우기 전 일입니다. 제가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낚시를 할 때 누군가가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누군가는 제게 너 또 왔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당연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고 사람은 저 외엔 없었고요. 그때부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관절도 쑤셔오고 피곤도 하고 그래서 근처 바위에 앉아서 친구랑 마실 생각으로 가지고 간 그 캔커피를 마시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떤 남자가 뒤에서 제 머리를 끄집어 당기더라고요. 진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그냥 순간적으로 전 고개가 뒤로 꺾여서 그 남자 얼굴을 마주하는 자세가 됐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절 물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 가려고 저항을 하고 응, 나 이 새끼야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또 그 남자한테 주먹질을 하는데 주먹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힘없이 휘두르는 느낌만 든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목소리가 남자라서 남자라고 하는 건데 얼굴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 사실 그 모습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도 힘들 정도라고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막 끌려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깨운 거죠. 그리고 이게 꿈이었나 하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비몽사몽한데 친구가 곁에 있던 사람 어디 갔냐고 자기가 잘못 본 건가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혼자 낚시하려고 물가로 가서 채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어디서부터 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친구 보고 그냥 돌아가자고 한 거였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사정 설명도 할 겸 있었던 일을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돌 끝부분에 걸쳐서 자듯이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같이 왔나 했었고요. 친구랑 전 그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진짜 뒤도 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이상하게 그게 따라오는 기분까지 들고 말이죠. 이후로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여럿이 같이 가기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상한 거 하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랑 제 친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그날 기억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여럿 있어도 살떨리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만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곳은 저도 가끔 혼자 가는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같이 간 사람 중에는 저도 있었는데요. 그때 만달님과 친구의 얘기 듣고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낚시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이 쓰였던 기억이 납니다. 가위에 눌렸다면 혼자 경험했어야지 친구까지 뭔가 본 것 같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거 그냥 한 사람은 가위에 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우연히 뭔가를 잘못 본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천장에 따로 다락방이 있던 집에서 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천장에서 무언가 지나다니는 소리를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해가 뜬 서쪽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해가 뜬 서쪽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뜬 서쪽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셔서 어린 시절 방학이면 할머님과 단둘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셨는데 집은 흙벽으로 지은 집에 기다란 마루 하나와 큰 방 하나, 부엌과 마당이 전부였고 담장도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방에는 앞쪽에는 출입을 하는 큰 문이 있었고 뒤쪽 작은 마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 큰 문 옆에는 벽장문을 열면 천장으로 연결된 작은 다락방 비슷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은 불도 안 들어오고 그냥 잡다한 물건들을 두는 곳이라서 할머니나 해같은 서쪽님도 거기엔 특별히 올라갈 일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해같은 서쪽님은 거기가 어둡다라기보다는 쥐가 다니는 소리가 나서 평소에도 굉장히 싫어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쥐가 다니는 소리요? 이것도 밤이면 뭐가 막 천장에서 긁는 소리가 나고 타타타타타 이런 소리가 났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겁에 떠는 해같은 서쪽님께 쥐 다니는 소리야 괜찮아 자렴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낮에는 밭일을 나가셨다가 해가 질 무렵에나 들어오셨는데 어린 시절 몸이 조금 약했었던 해같은 서쪽님은 할머님이 나가신 뒤에는 뒷마당에서 개미나 작은 벌레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놀거나 종이접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랬었지만 지금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날도 해가 뜬 서쪽님은 여름방학이라 할머님 댁에서 지냈었고
방에 누워서 색연필을 가지고 낙서 가까운 그림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종이가 모자르더래요. 그 시절 해같은 서쪽님의 스케치북은 달력 뒷면이 대신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둘러봐도 이미 다 써서 달력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그 달력은 천장 다락방에 올라가면 당시 할머님께서 화장실용으로 사용하시려고 남겨두신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에는 쥐들이 돌아다녀서 해같은 서쪽님은 거길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싶었지만 달력이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다락방에는 올라가기 싫었고 바깥에서 개미들 줄지어 다니는 거 보면서 놀아야겠다는 생각에 뒷마당으로 나갔는데 개미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잠시 후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금방 이 비는 장대비로 변해서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같은 서쪽님은 바로 부엌 뒷문으로 들어간 뒤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아궁이 그 옆쪽으로 있는 작은 문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마주 보이는 다락방 문 쪽에서 해같은 서쪽님을 부르는 소리가 나더래요. 목소리는 할머님 목소리였는데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렴 할머니 여기 있다 이런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서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 기억에는 그냥 진짜 또렷또렷하게 해같은 서쪽님을 부르는 소리였다고 해요. 그것도 할머니가. 그래서 해같은 서쪽님은 잘됐다 싶어서 할머니한테 달력 달라고 해야지 하고는 할머니 다락방이야 하면서 다락방 문 앞까지 쪼르륵 달려갔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 왜 거기 있어 언제 왔어 했는데 더는 다락방에서 들리는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해같은 서쪽님은 다락방 문을 열고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갔는데 이 나무 계단이 높지는 않았지만 좁고 경사지고 많이 미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안에는 작은 문이 또 있어서 계단을 기듯이 조금 올라간 뒤에 나무 계단에 딱 붙어서 그걸 머리로 밀고 들어가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머리로 밀면 열리는 문이라서 다락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문을 열고 그 계단에 딱 붙어서 머리만 내밀어서 다락방 안쪽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같은 서쪽님은 그렇게 나무 계단에 붙어서 머리로 다락방 작은 문을 열고 머리만 내밀어서 다락방을 둘러보는데 바로 앞에는 이것저것 많이 쌓아뒀는데 안쪽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해같은 서쪽님은 그 상태에서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나 그림 그릴래 달력 좀 하고 이렇게 할머님을 부르셨는데 그때도 다락방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분명 부엌에서 들어오면서 할머님이 부르는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저기 안쪽에서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분명 빨간 빛이 나는 눈동자였다고 합니다. 해같은 서쪽님은 처음 봤을 때 잘못 봤나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빨간 빛이 나는 눈동자였고 좀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해같은 서쪽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빨간 눈동자는 해같은 서쪽님 쪽으로 달려왔다고 해요. 아주 빠르게 킥킥킥킥 소리 내면서 다다다다다닥 소리를 내면서요. 해같은 서쪽님은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었다고 하세요. 그때 놀라서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빠지면 문은 알아서 닫히는 구조였는데 그 문에서 킥킥킥킥 하고 계속 뭔가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겁이 나고 무서운 해같은 서쪽님은 그때 바로 맨발로 앞문으로 집 밖을 뛰쳐나와서 할머니가 일하시는 밭까지 맨발로 달렸는데 할머니는 밭 앞에 있는 그 마을 정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서 비를 피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본 해같은 서쪽님은 할머니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렸고 할머니는 그런 해같은 서쪽님을 보시고는 해같은 서쪽님 쪽으로 달려오셔서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수건으로 해같은 서쪽님 얼굴을 닦아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해같은 서쪽님은 그동안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동네 어르신들은 도둑이 들은 거 아니냐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해같은 서쪽님은 아니라고 정말 빨간 눈이었다고 하니까 다 같이 할머니 댁으로 가셨는데 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락방 위도 살펴봤는데
쌓아둔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할머님은 해가 뜬 서쪽님을 꼭 안고서는 계속 등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괜찮다고, 이젠 괜찮다고 하셨고, 동네 어르신들은 애가 낮잠을 자다 빗소리에 무서운 꿈을 꿨나 보다 하시면서들 그냥 웃으시면서 한 분 두 분 댁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할머님께서는 계속 해가 뜬 서쪽님을 꼭 안아주시고 달래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 해가 뜬 서쪽님은 할머님 껌딱지가 돼서 밭일 나가실 때면 밭에 따라가고, 부엌에서 일을 보시면 부엌 앞에 쭈그리고 있고, 화장실 가시면 화장실 앞에까지 따라가서 할머니 있어 라고 계속 부르시면서 계셨었다고 해요. 그리고 해가 뜬 서쪽님은 사연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본 그 붉은 눈동자, 그리고 그 소리들, 그건 절대 꿈이 아니었다고요. 왜냐고요? 해가 뜬 서쪽님은 그날 나무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팔과 다리에 진짜 멍이 드셨으니까요. 우리 이웃 중에는 귀신이나 악령보다 하루 한 끼 걱정이 더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도 마음만은 늘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그분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